혹시 몸에 염증 생길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몸속에 염증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독이라고만 생각했던 염증, 사실은 나를 살리려는 우리 몸의 처절한 노력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염증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착했던 염증이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을 공격자로 바꾸고 있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나쁜 염증의 진짜 정체, 오늘 확실히 파헤쳐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한 게 나이 탓이겠지. 소화가 가끔 안 되는 건 그날 뭘 잘못 먹은 거겠지.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뇌졸중, 치매, 암, 심근경색.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질병들이 결국 나쁘게 변해버린 만성염증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는 검진 때 염증 수치 정상이라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일반 검진만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진짜 수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나가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만성염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착했던 염증이 왜 나쁜 염증이 되어 우리 혈관과 세포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수치 확인법은 무엇인지,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혹은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염증 낮추는 실천법까지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염증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나쁜 것, 없애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염증은 원래 몸을 지키는 반응입니다. 손가락을 베거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균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은 즉각 면역세포를 그 부위로 보내고 혈관을 확장하고 열을 내면서 싸웁니다. 이게 급성 염증입니다. 빠르게 반응하고 위협이 사라지면 가라앉는 구조입니다.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열이 나는 것, 바로 그 반응입니다. 불편하지만 목적이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분명한 적이 없는데 면역 반응이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낮은 수위로 조용히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됩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이런 표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로 집 안에서 계속 연기를 내고 있는 상태.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지만 집안은 조금씩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면역 반응이 꺼지지 않는 걸까요? 찾아보니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 조직, 특히 뱃속 깊은 곳의 내장 지방이 단순한 에너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직접 분비하는 조직이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내장 지방 세포에서는 인터로킨 6, TNF-알파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 신호물질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이해하면 내장 지방이 있는 한 몸 안에서 염증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마치 알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것처럼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복부가 늘어나셨는데 몸무게 자체는 많이 안 나가신다고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전체 체중보다 어디에 지방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 지방과 달리 염증 반응을 훨씬 더 활발하게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반복된 것이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식후에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이 반복되면 그 자극이 혈관 내벽 세포에 쌓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당분이 단백질에 달라붙어 변성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AGEA,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당에 의해 구워지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 손상된 구조 자체가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면역계가 과활성화 상태로 기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도 같은 경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늘 긴장 상태인 것 자체가 염증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가 장점막의 변화입니다. 장점막이 약해지면 세균의 조각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 들어오는 경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장투과성 증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래 통과시키지 않아야 할 것들이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반응으로 면역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만성 염증이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혈관입니다. 혈관 내벽은 아주 얇은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이 내피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염증이 있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는다는 구조입니다. 달라붙은 지질이 산화되고 면역세포가 그걸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혈관 안에 찌꺼기를 쌓는 구조.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혈관에 혈전이 생기거나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만성염증이 이 경로의 초기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이 뇌입니다. 뇌에는 혈늘 장벽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외부 물질이 함부로 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필터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이 장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로 뇌 안에서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시작될 수 있고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가 과활성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세하교세포,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뇌 안의 청소부입니다. 원래는 필요한 것만 처리해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멀쩡한 신경세포와 그 연결구조까지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뇌 안의 만성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이는 과정도 염증 반응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암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만성염증을 암 발생과 관련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포가 지속적으로 염증 자극을 받으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구조입니다.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변환되는 과정, 그리고 면역 감시 기능이 그 이상세포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성염증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위암과 연결될 수 있고 만성 간염이 간암 위험과 연결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적 염증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염증이 세포 환경 자체를 바꾸는 구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검진에서 염증 수치 정상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염증 수치는 주로 ESR, 적혈구 침당 속도와 CRP, 즉 C 반응성 단백질입니다. 이 수치들은 몸 안에 급성 감염이나 심한 염증이 있을 때 크게 올라가는 지표입니다. 관절염이 심하거나 폐렴이 있거나 큰 감염이 있으면 수치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만성염증의 경우는 다릅니다. 낮은 수위로 지속되는 염증이기 때문에 일반 CRP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감도 CRP, HSCRP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 CRP보다 훨씬 낮은 수치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이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어디쯤에 있느냐가 의미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 기준으로는 HSCRP가 1 미만이면 저위험, 1에서 3 사이면 중간위험, 3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 이게 단독 지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검진 결과를 정상 비정상으로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읽는 내용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하나,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합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둘,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불규칙합니다. 셋, 특정 관절이 자주 뻣뻣하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넷, 피부가 이유 없이 건조하거나 뾰루지가 반복적으로 납니다. 다섯, 집중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자주 있습니다. 여섯, 몸무게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배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수면이 얕거나 자주 깨거나 자고 나도 피로가 남습니다. 3개 이상이라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는 게 의미 있을 겁니다. 이 중 상당수가 만성 염증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가장 의외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챙긴다고 나름대로 신경 써왔는데 그중에서 염증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의 것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과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높거나 충분한 회복 없이 매일 과하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운동량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건강 챙기겠다고 갑자기 운동량을 늘렸다가 무릎이 안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관절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오메가6 과잉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좋고 오메가6는 나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적정 비율에 대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옥수수 기름, 대두유, 해바라기유처럼 우리가 요리에 자주 쓰는 식용유들이 오메가6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들만 주로 사용하면 오메가6가 과잉 상태로 기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메가6가 과잉 상태일 때 몸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건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 왜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포도당이 갑자기 혈액에 많이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물질이 생성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설탕은 장내 세균 구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해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장 투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자, 흰 쌀밥, 빵, 달달한 음료. 이것들이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염증 환경을 만드는 구조와 연결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면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면 중에 뇌와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을 처리하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수면이 짧으면 그 청소 과정이 불완전하게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실용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드리는 내용은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식단의 구성 방향입니다. 항염증 방향의 식단으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통곡물, 견과류, 베리류 과일. 이것들이 특별히 좋다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식품들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것들을 주 2회 이상 먹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레졸빈, 프로텍틴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들이 염증 반응을 해소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당황. 여기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항염 방향으로 많이 연구된 성분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후추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녹차의 EGCG, 카테킨 계열 성분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생강도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을 통해 염증 경로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짙은색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 보호와 연결된다는 내용도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수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과 밝은 화면 노출을 줄이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과도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준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씩 5일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여러 연구에서도 이 수준이 염증 지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다섯 번째,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 구성이 전신 염증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한국 전통식단에 발효식품이 기본 반찬으로 깔려 있는 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만 발효식품이라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과하지 않게 꾸준히 먹는 것이 방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만성염증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만성염증입니다 라는 진단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 발견됐을 때, 그때서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년에서 수십 년간 만성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구조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이 생긴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들여다보는 것. 그게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 쌓는 게 아니라 중년에 지키는 거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만성염증을 찾아보면서 그 댓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 그 시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낮은 수위로 조용히 지속되는 면역 반응입니다. 급성염증처럼 열이 나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뇌의 신경 환경이 변하고 세포의 분열 오류가 쌓입니다.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암. 이 질병들이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토양 위에서 자란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만성염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고감도 CRP 검사와 함께 내장지방, 혈당 변동, 수면의 질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입체적인 이해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단에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짙은색 채소와 과일, 발효식품, 올리브오일 방향으로 기울이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오메가6 과잉 식용유는 줄이는 것이 방향이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운동은 과하지 않게, 수면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장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것들이 만성염증이라는 환경을 바꾸는데 실제로 연결되는 방법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염증과 깊게 연결된 장 건강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장내 세균이 어떻게 면역계와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장환경이 왜 달라지는지 찾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를,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